이 같은 고강도 대북 제재 시행 6개월 동안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초강력 대북 제재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지난 6개월 어땠는지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로 현재 유엔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제재안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교적 제일 이행 정도가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까지 대북 제재 한지 지금 6개월이 지났거든요. 네. 9월 2일부로. 근데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유엔에서 제재 결의안을 내면 유엔 안보리에 어느 정도로 내가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 유엔 회원국들이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지금 현재까지 53개국에 이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 중에서 가장 결의 이행을 보여준 나라 수가 많은 거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참여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북한의 고립도가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 이행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객관적 증거는 바로 뭐냐면은 친북 국가의 행렬이 굉장히 이제 와해되기 시작했다. 즉 과거에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친북 국가 행세를 하던 나라들마저도 이번에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어떤 체제 결속력을 이완시키고 체제의 불안정 요인을 자극하는 외부적인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또한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은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제재를 이행하는 그런 외교적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뭐냐? 첫째, 아무리 강했던 친북 국가마저도 외교 관계를 과감히 단절한다든가 북한 외교관을 추방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탈북 현상, 즉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정치적인 망명을 서슴지 않는 이렇게 과감하게 정치적 망명까지 시도하는 현상이 급격히 요즘에 증가되고 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전반적인 틀에서는 이번에 대북 제재 이행 강도가 과거 어느 때 제재 결의안보다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이렇게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하에 이행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런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요. 이런 정책 의지를 꺾어주는 데 있는데 아직까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즉 핵 고도화 작업을 중단시키는 데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부족하다. 즉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아직까지는 핵 고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정책 지향점을 바꾸지 않는 이런 점에 이 제재 결의안에 한계가 있고 앞으로 이 제재 결의안이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조체제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한계점은 있지만 전례 없는 초강력 대북 제재 유엔 회원국들이 지금까지는 잘 이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에 짚어주셨지만 최근 태영호 공사 귀순 등 북한 엘리트층들의 귀순 행렬,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초강력 대북 제재 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 외교관 탈북이 지속되는 이유는 김정은 정권의 공포 통치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과 함께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 자금을 압박받고 있는 북한 정권은 외교관이나 외어버리 일꾼들에게 이 통치 자금을 벌충하기 위해서 더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한 어떤 압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목표를 하달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독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으로 이 외교관들이나 외화벌이 일꾼들이 국제사회에서 외화를 조달하기는 대북 제재로 인해서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상납에 어떤 압박을 느낀 외교관들이라든가 외화벌이 일꾼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북한의 어떤 공포 통치로 인해서 숙청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식까지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외교관들로 하여금 또는 외화벌이 일꾼들로 하여금
탈북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는 외교관들의 또는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강력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에도 결국은 실질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잘 이행이 돼 왔지만 결국은 초강력 대북 제재가 잘 이행되려는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최근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안보리에서 규탄 성명 채택할 때도 좀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중국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특히 이런 북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때 네. 우리가 언제든지 제일 신경 쓰는 게 이제 중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한중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긴밀해졌다. 그래서 별 우려를 덜 했던 게 사실이고 또 이 사드 문제가 이 표면화되기 전까지는 네. 비교적 중국이 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즉 전적으로 이행을 하겠다. 네. 이렇게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표면적인 이유가 돼가지고 이런 무수단 미사일 발사했을 때라든가 네. 최근에 이 일련의 북한의 도발을 두고 안보리에서 최소한도 이 언론 성명문 발표하는 것마저도 중국이 사실 보이콧하는 이런 굉장히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움직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북 제재 2270호를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중국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자세를 바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냐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런 우려가 많은 것은 이런 제재 조치 상에도 조금 중국이 피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루프홀들이 물론 있는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WMD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민생과 관련된 부품에 대해서는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제재 결의안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중국 측이 악용을 해가지고 이게 눈 감아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대북 수출도 꾸준하게 증가되는 이런 추세를 금년 들어서 이제 일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이런 대북 수출품의 통관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 같은 것이 수십 대 또 수출되기도 하고 이래서 중국이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을 사드 문제 가지고 압박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 동참하지 않는다 이런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은 시진핑이 들어선 이후에 유소 자의 정책이니 신형 대국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책임, 특히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대해서 어느 회원국보다도 가장 강한 책임의식이 있거든요. 특히 한반도 안보는 사드 문제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2라고 하는 국제적인 지위에 맞게 또 안보리 상임이사라는 지위에 맞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안보리 제재 결의안 이행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걸 명심해가지고 이번에 SLBM 같은 것을 발사하니까 최근에 일부 미온적이었던 태도에서 바뀌어가지고 SLBM 발사했을 때 대북 결의안에는 또 찬성을 했거든요. 이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대국주의를 지향하는 시진핑 외교의 자존심에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고 이런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만이 한중 외교 관계라든가 미중 외교를 건설적으로 끌어나가는데도 시진핑에게 큰 말하자면 이점이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과거를 돌아보면 처음에 바짝 잘 이행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흐지부지해졌는데 이번에는 좀 중국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강력 대북 제재를 채택하고 이행에 옮기는 것이 결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인데 최근에 북한을 보면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최근에는 SLBM 시험 발사에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이 자기 체제를 또는 자기 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현재 상황에서 이 웬만한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에는 굴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2270을 채택한 이후, 그러니까 3월이죠. 그 이후에 지난 6개월 동안 북한은 18차례 동안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 무수단 미사일을 6차례 실패하다가 6월 22일 성공했고요. 그리고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 원자력 연구원에서
일본의 통신사하고 대담한 네. 바에 의하면 5차 핵실험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네. 이처럼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자기 체제의 안전, 정권 안전을 위해서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 체제와 정권이 불안정해지고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게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체제가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북한은 변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느낌인데요.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에 북한이 이렇게 계속 평화를 위협한다면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추가 제재할 게 남아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뭐 다양하게 유엔 제재도 있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제사회가 양자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도 네. 상당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 있다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 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재 효과를 보일 수가 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네. 세컨더리 보이콧은 지난 2월에 이미 이제 오바마까지 다 서명을 해가지고 현재 발효되고 있어요. 다만 행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이거를 미국 정부가 이런 북한에 대해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금융기관 또 이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하나 또 남아 있고요. 더 이제 큰 무기 중에 하나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무역과 금융에 있어서의 또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강행할 수가 있고요. 한두 가지만 더 이제 큰 조치 중에 준다면은 네. 정말 이제 중국이 쉽게 동의를 하지 않겠지만은 중국이 대북 원유 수출을 원천적으로 중단한다든가 생필품관과 관계없이 그래서 북한 지도부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원유 수출 중단이라든가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 광물 자원의 대중 수출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거나 이런 몇 가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북한 체제의 말하자면 종말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동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네. 북한을 더 옥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이렇게 밖에서 계속해서 고강도 대북 제재를 해도 우리는 자강력 제일주의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주민들을 계속해서 노동에 총동원하고 있는데 지금 200일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모든 독재 정권이 그렇듯이 네. 자기들이 경제에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경제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위락시설이라든가 수영장을 건설한다든가 뭐 스키장을 만든다든가 또는 아파트 빌딩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이 이 목표를 제시했는데 간부들은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숙청당할 수 있거나 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경제 상황을 보면 뭐 북한의 중장비 건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중장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평양 여명거리에 아파트를 건축해라 이렇게 지시를 할 경우에 많은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 아파트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북한이 오직 투입할 수 있는 건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200일 전투를 내세우면서 뭐 과거에는 천리마 속도 얘기했는데 요즘은 만리마 속도를 얘기하면서 더 10배 더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평양 시민들 또는 군인들, 뭐 지방에서 돌격대 이런 많은 노동 인력을 생산과 건설 현장에 대거 투입하고 장시간 강제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건설의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0일 전투라는 거고 북한 경제 상황의 특성상 그런 노동력 동원을 통해서 경제와 생산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민들을 계속 동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더 가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